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마련동 같습니다. 정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지난주에 하고 이제 첫 시간입니다. 네. 공개 방송 괜찮았어요? 우리 정민여는? 전 너무 좋았는데요.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근데? 아, 그러니까요. 남편 왜 찾아오는 거예요, 남의 부인 직장에. 뭘 못 믿는 거죠, 제 남편은? 특히 이제 공개 방송 이후에 뭐 어떤 분은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제가 끝나고 뭐 치킨 먹으러 간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로 치킨 먹고 2차로 또 술 한잔 하러 갔고요. 네. 3차까지 갔습니다. 3차도 갔어요? 3차 어디로 네, 갔어요? 3차는 저 몇몇 분이 배고프시다고 그래서 네. 야, 그렇게 먹고도 배가 고프대. 그래서 요 앞에 뭐 파전집, 그래서 파전과 우동 뭐. 3차까지 계셨어요? 저는 3차까지 있었죠. 대단하십니다. 원래 술 잘 안 드시지 않으세요? 원래 잘 안 먹는데 네. 그 자리에 또 여성분들이 좀 계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또 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그 전에도 많이 와주셨잖아요. 아니 3차까지 남았단 말은 못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3차까지 제가 남아있다가 갔습니다. 하여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은 맞아요. 분들 정박님 그 여파로 지금 얼굴에 뾰루지 잔뜩 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날 너무 즐기신 거 아니에요, 정박님? 흥에 막 겨우셔서? 네. 역시 그 충분하게 이제 위장을 채우고 나서 알코올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빈속에 알코올을 섭취하다 보면 이게 흥이 갑자기 피가 자꾸 거꾸로 솟아가지고 네, 노래 불렀잖아.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혹시? 무슨 노래 저 불렀어요? 궁금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노래를 불렀다면 아마 가뭄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뭄이요? 가뭄? 네, 김민기 선생의 가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다음에 술 먹으면 또 나와. 주로 술 드시고 나면 노래를 부르시나 보다, 그쵸? 열린다 길섭에 핀 꽃. 하여튼 뭐 아주 즐거운 네. 뒤풀이까지 있었던 공개 방송 두 번째 공개 방송이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정박님이 뭐 조만간 또 한번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맞들렸네, 저 사람. 그것도 있고 이제 그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일당백 투어. 투어? 네. 무슨 그러니까 예를 투어? 들면 뭐 부산이든 아니면 강릉이든 네. 이렇게 문학적인 의미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주말 이렇게 해갖고 1박 2일 투어를 지금 오. 또 우리 정박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냥 술 투어 아닌가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각지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공식적으로 집을 안 들어갈 수 있는. 좋네요. 빨리 추진합시다. 우리 마도님은 기승전 집인데요. 기승전 집. 네, 그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정박님 처가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장모님 허락 있어야 되죠. 장모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바로 또 우리 방송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기부해주신 분들이 너무 또 그 자리에 또 오셔서 보시고 나서 또 더 네. 기부에 동참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감동받았잖아요. 두 분은 좀 압박했잖아요. 서초동하고 반포동. 반포도 특히 강남 3구 그거 방송 나갔던가요? 예. 하여튼 강남 사시는 분들 압박을 좀 받았는데. 집값 많이 오르신 분들은 네. 많이 기부해 주시길 저희가 바랍니다. 네. 예, 하여튼 감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일당백 또 아주 흥미로운 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박님 오늘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바로 독일의 셰익스피어죠. 우리 정민이하고도 관련이 깊은 그 연극과 네.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도 썼고 시, 소설 모든 문학 분야에 다재다능했던 독일의 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어. 바로
베르톨트 브레이트죠. 베르톨트 브레이트. 처음 들어보는데 나는. 브레이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앞에 그 긴 이름은 뭔가요? 베르톨트 브레이트. 네. 저는 약간 생소합니다. 브레이트가. 브레이트도 그렇고 베르톨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두 명이겠어요. 샴쌍둥이도 아니고. 베르톨트. 근데 뭐 바로 이 제목 들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바로 그 시를 쓴 사람이 브레이트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 Sadness of Survivor. 아닌가? 독일어니까 조금 다르겠죠. 뭐 영어로 번역하면 뭐. 네. 독일어 해보세요. 서바이브.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약간 좀 귀에 좀 익은 것 같긴 한데 이거 드라마 제목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예전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네.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네. 이제 이념의 어떤 진공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념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후일담 문학이라고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했죠. 후일담 문학. 그 운동을 했던 그 이후에 네네네. 문학들이 유행했는데 뭐 대표적인 작가로 공지영 선생도 있고 김영현 선생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박일문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네. 대구 출신에. 그분이 이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소설로 문단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그걸 가지고 했던 시절을 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제 당시를 회상하거나 혹은 이제 지금 현재 그 남겨진 현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문학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때 이제 이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많이 이제 사용이 돼가지고 뭐 그 드라마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병헌하고 나연이 주연으로. 나연희? 나연이. 예. 나현희? 예. 눈 굉장히 크고. 네. 그분 그것 때문에 많이 슬프세요. 왜요? 그래요? 네, 아닙니다. 아니 우리 지금 정민이가 생각하는 사람 노현이 아니에요? 맞아요. 노현이 말고 그래요? 네. 나현이라고 옛날에 다른 해가 꾸는 꿈 나온 거기 사람이 나왔어요. 맞죠? 맞아요. 나연이죠.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군요. 아니야. 네, 그 눈수사신 분 말고 나연이 씨라고. 그 진짜 그분 뭐 하나 모르겠네. 한번 그분이 본래 김혜수하고 같이 부산 출신의 원투펀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근데 맞아요. 지금 왜 김혜수 씨가 활동 안 하시지? 70년생이고 나연이 씨가 69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 부친 친구분의 따님인데 그래요? 지금 뭐 하시는데요? 지금은 시집 가서 잘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이미지가 지금의 연예인으로 따져보면 그 손담비 맞아요. 손담비 씨랑 그래요? 약간 닮았어요. 예. 지금은 연기를 따로 안 하시고 나연이 슈가맨에 나오셨던. 슈가맨도 나왔어요? 네네네. 노래도 네. 불렀었던 것 같았었는데. 엄청 미인이신데요? 네. 이목구비가 진짜 크시다 근데.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인기 많았었는데 네. 진짜 요즘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나현희 씨. 네. 그 바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 브레이트의 시를 가지고 그 소설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렇게 유명했죠. 네. 그리고 브레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 연극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가 요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조리 극이다, 반연극이다 말하는데 이 브레이트가 사실 서사극이란 걸 어떤 형식을 제안하면서 그런 지금 말하는 부조리 극이라든지 반연극에 사실 어떤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억척음음과 그의 자식들 이런 거라든지 서푼짜리 오페라라든지 서푼짜리 오페라? 네. 이게 제목이 특이해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서푼짜리 오페라? 서푼이라는 게 되게 작은 돈이라는 거죠. 네, 네 아주. 그 푼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퍼센트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할이 10분의 1이고 할푼이의 푼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작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번역할 때 그만큼 이제 우리 작다 뭐 이런 거죠. 서푼짜리 오페라. 그 예전에 우리 스위프트 할 때 배웠잖아요. 스위프트하고 동시대 활동했던 문인이 그 거지 오페라라는 걸 써가지고 아주 유명을 했는데 그 거지 오페라를 번역한 걸 가지고 브레이트가 요걸 좀 바꿔버린 거죠. 자기 나름의 형식으로. 그게 바로 이제 스푼짜리 오페라고. 그 이후에 뭐 사천의 선인 뭐 이런 갈릴레이인가요? 갈릴레이 재판인가 하여튼 갈릴레이의 생애입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바로 이 브레이트의 이런 지금 우리가 오늘 뭐 억척음음과 그 자식들이라든지 사천의 선인 같은 경우는 일종의 판소리 뮤지컬로도 지금 만들어졌죠. 그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예소라 하는 노래 아시죠? 예소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세요? 예. 그 바로 그 주인공 이자람.
이자람이거든요. 네. 그 이자람 그 친구가 자라가지고 네. 바로 지금 이 브레이트의 억척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일종의 판소리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억척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억척가를 만들고 또 사천의 선인을 가지고 사천가를 만들었는데 그 공연이 딱 정말 뭡니까 이게 뜨기 시작하면 진짜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려요. 예매가 다 돼버리거든요. 본인이 1인 15역을 하면서 1인 15역? 네, 다 모든 역할을 다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죠. 그 한번 보고 난 사람은 완전 그냥 팬이 돼버리죠. 예술이가 그렇게 잘하군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브레이트의 그 억척어머니가 그 자식들 네. 그 희곡을 가지고 한국적 상황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 브레이트 그 억척어머니가 그 자식들은 워낙 그 내용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많이 연극으로도 많이 만들죠. 네. 영국은 또 우리 정민여 전공이니까. 그래서 지금 잘 몰라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고요. 이름만 많이 들어보고 이 관련 공연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냥 말씀해주신 거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약간 마당놀이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근데 우리가 판소리 생각할 때 한 네. 명이 나와가지고 옆에 두드려주고 사람들은 관객이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역동적으로 저기 집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네, 이거 보셨대요? 네, 오. 너무 좋다고. 이건 정말 아주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 꼭 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공연을 안 보러 간 지가 진짜 오래돼서 영화관은 그래도 자주 가는데 결혼하고 난 뒤로 이런 무대에서 하는 공연을 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좀 무대에서 보는 게 확실히 그 요즘 편하니까 영화를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아 무대에서 보면 확실히 좀 다른 게 있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공연이라는 게 무대라는 게 묘한 그 스크린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네. 이 무대가 딱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 흥분돼. 예, 뭔가 딱 아우라를 딱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에 누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묘한 어떤 긴장이라든지 흥분을 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조금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네. 그 무대에 누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광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간 사람이 내는 빛을 직접 보는 것과 네. 우리 이제 영화는 결국 우리 등 뒤에서 쏘는 빛이 음막에 이제 반사가 돼서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스크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마치 그 영화를 볼 때는 조금 훔쳐보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한다면 네. 연극을 볼 때는 아주 다이렉트로 그 연극 배우들의 그 연기라든지 네. 뭐 이런 움직임을 그대로 그냥 직사광선 맞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관객이 좀 너무 나갔나 내가? 아니 아주 훌륭하신 분석입니다. 네, 끝까지 일단 해보세요, 정영진 씨. 아니 그 관객이 네. 마치 그 총 맞은 것처럼 감동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저 말씀이 이게 뭐가 철학적이라는 철학적 분석이 여기 어디 들어갔어요? 철학적 얘기가 이제 나온다. 잘 들어봐 이게 왜 철학적인지 잘 봐. 넌 몰라 임마. 난 알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저 뉘앙스가 네. 바로 우리 귀여운 여인을 썼던 안톤 체홉이 있죠. 체홉이 사실은 현대 사실주의 연극이라든지 현대 연극에 또 정말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네. 그 체홉의 어떤 연극론하고 아주 맞닿아 있어요. 저 무대론이라는 게. 체홉이야. 체홉의 연극론 어떤 부분이랑 맞닿아 있어요? 잘 모르겠어서 총 진짜. 맞는다는 걸로 가자. 그냥. 아니 총 맞는다기보다 바로 지금 저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네. 무대를 딱 바라볼 때 생겨나는 그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그 묘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순간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완전히 네. 뭔가 현실에 일상하고 좀 격리돼 가지고 맞아요. 딱 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체육 같은 경우는 무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무대가 너무 웃기지 않냐 이거죠. 자기가 볼 때는 무대가 자 보자 이거죠. 무대에서는 한쪽은 떠든다 이거죠. 배우들은 무대에 떠들고 네. 관객들은 전부 다 조용하단 말이에요. 무대 같은 객석은. 공간에 있는. 네, 같은 공간에 맞아요.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법의 공간이 탄생한다 이거죠. 배우라는 사람들이 무대에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극적 긴장감이 확 고조된다 이거죠. 그래서 체홉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주목했거든요. 그래서 체홉이 처음 이제 희곡을 해서 갈매기란 걸 처음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갈매기가 처음에는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그래서 체홉이 절대 다시는 나는 이제 이 희곡을 안 쓰고 무대를 안 올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갈매기가 우리 그 유명한 스타니슬랍스키 있죠. 스타니슬랍스키가 연출을 맡으면서 완전히 이제 공전의 인기를 얻게 됐거든요. 근데
왜 그 갈매기가 그렇게 이전 연극하고 달랐냐면 네. 그 갈매기가 시작될 때 무대 안에 또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안에 연극이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거기에 주목한 거죠. 이 무대라는 공간 자체가 만들어내는 마법의 어떤 힘들 이런 데 주목을 해가지고 진짜 지금 관객이란 게 왜 한쪽은 몰입해 있고 한쪽은 떠들어대고 네. 이런 식의 어떤 관계 속에서 왜 긴장이 생기고 왜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메타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연극의 메시지 내용도 중요한데 바로 연극이란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랄까 그런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메시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대화가 중요하고 사건이 중요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연극의 소재를 삼으니까 네.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야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타니슬랍스키 같은 네. 뛰어난 또 연출가를 만나면서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스타니슬랍스키 알아요? 정영진 씨? 슬랍스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죠? 아유 연극계에서 하여튼 이윤택 저리 가라 하여튼 뭐 이윤택이 왜 나옵니까? 아니, 그분도 연극 연출은 잘했어. 하여튼 뭐 거의 한 발 더 나간다면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묘한 권력 관계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연극 무대에서. 네. 자, 본다는 게 권력이에요. 네. 관객은 배우를 보죠. 네. 하지만 배우는 관객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 관계. 그 권력의 우위에 있는 관객인데 비슷하게 말한다는 건 역시 권력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배우들은 말을 하는 권력을 갖고 있으나 네. 관객들은 역시 또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 권력의 일방성이 아닌 쌍방성. 어? 그게 바로 브레이트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 지점을 이 지점이야. 이런 지점을 어떻게 오. 그러니까 브레이트가 지금 저 말씀한 게 일종의 네. 주인과 노예란 말이죠. 네. 노예야. 어떤 한쪽은 주인이고 한쪽은 노예가 되는데 네. 이것들을 타파하고 변정법적이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모순을 변정법적으로 지향한다는 거죠. 한해 모순이 있으면 그 모순을 정이 있고 반이 있어가 합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 브레이트가 내세운 서사극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일방적으로 누군가 배우가 아니면 연출자가 극본가가 이렇게 내는 거에서 관객이 스스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관객에게 이거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연극에 사실은 그러니까 따져보면 연극에 몰입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일부러 극장을 보통 무대만 조명이 있고 나머지 깜깜하게 되는데 네. 극장 전체를 불을 환하게 켜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막과 막이 바뀔 때 막을 닫고 그 안에 무대 세팅을 새로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일부러 막을 한 반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보여주게요. 보이는 거 다 보일 수 있게 네. 저것은 연극이다. 또 갑자기 한창 연극하다가 갑자기 관객을 향해서 직접 뭐 배우가 객석에 내려가가지고 관객들하고 막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관객도 직접적으로 의미 생산에 동참을 하라. 네네. 이런 걸 끌어낸 게 바로 브레이트의 서사극이고 지금 그 권력 관계에 주목한 게 바로 그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식의 방식은 어설프게 끼어들 거면 끼어들지 마. 아니야. 지금. 그런 식의 방식은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좋은 연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이게 바로 이게 연극 핵심이라고요, 정영진 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정민정 말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 나오는 바로 그 우리가 완전 개떡같이 던져서 저기서 찰떡같이 받아줘. 아리스토까지 가니? 바로 그 연극의 3원칙이 있죠. 우리가 연극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네. 시간과 장소와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관객은 감정이입을 하고 네. 그 감정이입을 통해서 관객은 카타르시스 맞아요. 배설을 하고 정화를 해서 이제 결국 그 뭔가 감동을 받고 이런 고양되는 네. 예술적 체험을 통해서 내면을 정화시킨다. 이게 바로 고전적인 연극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깨버린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배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설이나 정화의 측면보다 문제 해결을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 건지 결단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걸로 나아가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공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오히려 비판적 거리를 두고 감정이입 대신에 거리를 두고 또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것들을 낯설게 본다는 거. 그걸 속격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낯설게 하기. 네. 생소화 효과 이런 말을 쓰는데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브레이트가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관객에서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라는 겁니다. 브레이트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대화의 수준이 굉장히 다른 날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 굉장히 그 보람을 좀 느낍니다 오늘. 예. 뭐 우리 마도님도 껴들 거 있으면 빨리 껴들어요 지금 기회가 지금입니다.
브레이트 학회에서 네. 이게 속격 효과, 뭐 생소화 효과 이렇게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생소화 효과로 그렇죠. 합하자. 그걸로 통일하자. 이렇게. 브레이트 학회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 브레이트 학회가 있거든요. 네. 그 공식 의견으로 소외 효과, 속격 효과, 낯설게 하기 뭐 여러 개 많으니까 생소화 효과라는 생소하게 만드는 효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통일했으면 어떻겠냐. 근데 뭐 쓰고 싶은 사람 마음이니까. 그 뭐 속격 효과가 같은 뜻이군요. 그렇죠. 소라는 게 우리 소외할 때 거리를 둔다는 거. 그리고 외라는 건 바깥 소외 말 그대로 소외되는 거고. 속격도 마찬가지. 격이라는 것도 거리를 둔다는 뜻이죠. 네. 근데 그걸 낯설게 뭘로 통일하기? 생소화 효과. 생소화 효과. 자, 그럼 오늘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시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작품 네. 보기 전에 네. 또 작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르톨트 브레이트. 네. 독일 네.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이 양반은 자 결혼은 몇 번이죠? 뭐 결혼은 2번이죠. 2번. 결혼은 2번이죠. 약간 약한데. A는 몇 명이죠? 근데 이분은 네. 바로 그 직접적으로 연극이라든지 네. 영화 시나리오 할리우드에서도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일종의 독일 조국을에서 쫓겨나가지고 망명생활을 하면서 네. 직접적으로 연출도 같이 한 사람이니까 네.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나 이 여성들은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브레이트 주변의 여성들은 사랑과 네.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의 입장에서 예술과 혁명을 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단순히 뭐 물론 뭐 모든 작가들이 그냥 그렇지만 네, 바람이 아니고 네,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는군요. 아니 뭐 그게 그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든 다 잘못해 놓고 예술이다라고 하면은 좋아. 근데 뭐 정말 이분이 네. 저는 그 위대한 바람둥이 하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 덴마크 출신의 여배우 이 사람도 베를리우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분도 뭐 미국에 망명할 때까지 이 사람을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계속 같이 가고. 근데 베를리우 같은 경우는 브레이트가 사망하고 나서 그 무덤에 매일 와서 일종의 성묘죠. 매일 묘소에 네. 참배를 했다는 그 정도로 이 서로 간에 어떤 우정과 의리와 사랑의 끈이 아주 깊고 길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모스크바 이런 데서 망명생활 할 때도 또 다른 배우 슈테핀이라고 마가레트 슈테핀이라고 아주 또 유명한 배우이자 동료인데 이분도 뭐 그 모스크바에서 결국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여성들이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성들이 항상 같이 여성들을 몰고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 뭐 시적 감각이라든지 연애시라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분의 연애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슈테핀이라는 사람하고에서도 뭐 아주 육체적인 언어를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가 설명을 해놨는데 네. 육체적인 언어를 주고받은 아주 뜨거운 시를 남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시들이 아주 좋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 네. 극작가인 줄 알았고 시인인 줄은 몰랐거든요. 시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분이 사실 시를 네. 한나 아렌트 있죠. 네. 한나 아렌트는 이 브레이트를 뭐 어떻게 평가했냐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오. 이 정도로 평가를 했죠.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이미지를 좀 봤습니다만. 그 약간 지식인에 대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지적인 능력을 가진 남자에 대한 그런 로망? 좀 그런 게 공개 있나 방송 때 봐요.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정박님을 막 살짝 정우성처럼 막 브레이트 살짝 닮지 않았어요? 거의 정박님은 느낌이 좀 그녀들에게 브레이트랑 비슷하신 것 같아. 정우성이에요. 정우성 장동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다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외모적으로 그렇게 경쟁력 있진 않았으나 아주 지적인 면이 여성들에게 많이 좀 어필이 된 것 같다. 네. 어떤 뭐, 시예요? 뭐 시를 시는 이따 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 양반 네. 한번 뭐 어렸을 때부터 또 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도. 그렇죠. 브레이트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좀 비판적인 지식인의 삶이라는 것은 순탄하지가 않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두를 받고 신는 것보다
정말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게 더 자주 일어났다. 그냥 구도 뭐 몇 달에 한 번씩 바꾸시는 것보다 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 정도는 많이 떠돌아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늘 떠돌이 생활.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고단함 네. 이런 걸 참 많이 겪은 사람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죠? 아니죠. 이분은 아주 아, 부유한 나름 뭐 아주 부유한 집안이죠. 중산층의 부유한 집안이죠. 그 독일에 네. 그 바이에른주 있죠. 미넨, 네. 바이에른 미넨 아시잖아요. 네. 그 미넨에서 조금 이제 북쪽으로 한 몇십 킬로 떨어진 지역에 아우구스부르크라는 네. 그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 태어났는데 뭐 부모님도 아주 그 잘 살고. 단란하시고 유복하시고 뭐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공부를 잘했죠. 네. 근데 공부를 잘했는데 벌써 우리로 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학교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네. 좀 그런 소질은 보였죠.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결국 나이 20에 미넨대 의대 의과대학을 진학을 해요. 의대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서양을 보면 의사 출신 아주 유명한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안톤 체홉 같은 경우도 의대. 의사잖아요. 의사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근데 우리는 뭐 좀 우리는 의사 출신이 윤영주. 대중예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윤영주 가수 같은 경우가 연세대학 의대를 다니다가 그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강산에도 예 강산에 쉬는 경희대 한의대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전 사람 있잖아요. 신영균 영화배우 신영균 그분 의대 출신이에요? 치과 의사지만 치대 서울대 치의대 출신이고요. 예. 우리 유엔의 김정훈. 그는 졸업 안 했죠. 네, 졸업 안 신영균 씨는 했어요. 졸업을 했죠. 네. 치과의사 자격증도 있어요. 오. 그 우리는 시인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동화 작가 마혜송의 아들 마종기 선생이 네. 이제 의사로 시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서양은 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의대를 다니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1898년 출신이거든요. 출생이니까. 네. 1차 세계대전 때 위생병으로 군대에 징집되기도 하고. 네.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도 이게 일종의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일종의 싱어송라이터 노래도 작곡하고 그러니까 이 피가 뜨거운 거죠. 못하는 게 없네. 네, 그렇죠. 그 못하는 게 또 없으니까 이게 벌써 대학생 시절에 어느 네. 글을 보니까 묘령의 여성하고 결혼 안 했고 애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결혼 안 했대요.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네. 고향 여자인 거 네. 아우스부르크.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고 애는 낳았다. 그런 다음에 베를린으로 당시 문화 수도가 모든 중심이 또 그 독일 베를린이니까 베를린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죠. 그 베를린 옮겨가지고 이제 뭐 정말 노래도 부르고 희곡도 쓰고 그러니까 희곡을 먼저 써가지고 각광을 받았어요. 바알이라든지 이런 희곡을 썼고. 근데 시집을 먼저 써야 되는데 네. 이 시집이 23년에 그러니까 이분 나이 25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죠. 1923년. 네. 왜냐하면 시집 내용 자체가 좀 불경스럽고 불온하다 해가지고 결국 시집은 1927년에 출판돼요. 좀 늦게 출판되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 사람의 재능은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시집은 27년에 나오고 네. 또 스푼짜리 오페라가 28년에 성공을 거두고 네. 그랬는데 고전에 또 이제 고전입니다. 고전에 그래서 애는 낳았는데 네. 그 25년인가 그때 오페라 가수 하여튼 마리안네라는 사람하고 첫 초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 오래는 못 가요. 한 2, 3년 만에 또 다른 여성이 생겨나죠. 네. 배우였던 헬레네 바이켈과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뭐 29년 요때까지 재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작품은 잘 성공을 거두고 인정을 받고 뭐 재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독일에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가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나치스. 나치. 그게 이제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또 히틀러를 일종의 우리로 치면 칠쟁이, 환쟁이 이런 식으로 히틀러를 많이 비하를 해요. 이 사람은. 환장이 뭐야? 그림 그리는 사람을 좀 얕잡아 불러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 본래 히틀러가 화가지망생이잖아요. 히틀러가 그래요? 빈에서 계속 그림 그리고 그걸 했잖아요. 초상화 그려주고 돈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히틀러가 또 나중에 그런 시도 있어요. 히틀러에게 맡겨놨더니 히틀러가 서투른 정말 칠쟁이가 독일 전체를 엉망으로 칠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네.
팽팽한 긴장관계 생기는 상태에서 나치가 결국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가 집권하고 그 당시 요즘쯤 우리 국회의사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치의 어떤 공작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나치스가 이제 완전히 야만적으로 이 독일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게 뚜렷해지니까 그냥 이 사람은 바로 가족들 데리고 망명을 떠나는 거죠. 덴마크 어디로 쪽으로. 가요? 덴마크로 망명을 덴마크. 떠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그 33년에 결국 분서의 밤이 일어나거든요. 분서. 예전에 우리 진시 황제가 분서 경유를 했잖아요. 네. 이 독일이 나치가 분서를 하는 거예요. 책을 태워요? 네. 100한 몇십 명의 작가 책 몇만 권을 광장에 사놓고 이제 이게 이제 금서라고 지정을 하고 부책을 다 불태우는 거죠. 대표적인 누구 저자가 이제 금기시되냐면 마르크스.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바로 마르틴 루터 있죠. 네. 마르틴 루터라든지 우리 그 에밀 졸라 네. 이런 사람도 태워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당시 나치가 가톨릭 교회하고 서로 협상을 한 거죠. 가톨릭 교회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 태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루트잖아요. 힘을 좀 보태라 우리한테. 네. 그리고 에밀 졸라는 드레비스 사건으로 유태인 드레비스를 옹호했다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밀 졸라. 그리고 이제 본인 책도 들어갔죠. 뭐 들어가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때 뭐 에드와르드 푹스라고 풍속의 역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사람 책도 그러니까 이게 엄난하다 이런 식으로 불태우고 하여튼 막 참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참 지금도 그걸 기념해요. 독일에 그 책을 태운 장소에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절대 이런 잘못된 역사를 잊지 말자.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근데 거기에 재밌는 우리 하이네 알죠? 독일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하면 하이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네. 마이네. 뭐지? 그 뭐 있는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고. 라이너. 그거는 라이너. 뭐지? 하이네. 하이네라고 아주 유명한 네. 그 신이 있죠. 그 하이네 구절을 딱 써놨어요. 어떤 구절이에요? 책을 불태우는 사회에서는 나중에 인간을 불태운다. 근데 정말 33년에 책을 불태우고 나서 결국 그렇죠. 인간을 불태웠죠.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인간을 태웠잖아요. 참 이게 묘하죠. 책을 불태운 사회는 나중에 인간을 불태우게 된다. 근데 실제로 인간을 불태운 걸 불태웠잖아요. 봤고. 네. 근데 사실 뭐 불태운다고 하니까 끔찍한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류를 또 구원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또 무슨 논리죠? 커피를 로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커피 로스팅이 또 잘 돼야 우리 인류가 또 평안해집니다.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로스팅 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생두 원두를 이제 잘 찾아야 되는데 네. 우리 1kg 커피 사장님이 아프리카 4개 나라의 생두 수급을 위한 시장 조사까지 나간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그리고 부룬디 4개 나라까지 가서 이분도 공식적으로 집을 나가는 방법이 요 생두수급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택배로 받으면 되거든. 꼭 굳이 나가요. 완벽주의자신가?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는지도 확실하진 않아. 어디 가신지 모르겠는데 여튼 네. 이렇게 직접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네. 좋은 원두를 찾아서 여러분께 직접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kg 커피 어디로 주문하면 좋을까요? 포털에서 1kg 커피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소 www.숫자 1kg.c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커피 이야기 한번 할까요? 아유. 오. 자, 들어오세요. 아니 제가 커피를 요즘 조금 마시다 보니까 네. 요 지금 어제 이틀 전부터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네. 눈이 오는 날에 커피 맛이 유독 좋아진다고. 근데 이걸 뭐 과학적으로 기상학자나 생리학자가 설명하기는 힘든데 네. 그 일본에 우리 예전에 나는 고양이로서이다의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 실제 제자가 그 책에서 간게스라는 도쿄대 네. 학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간게스의 모델이 된 사람이 데라다 도라이코라고 아주 유명한 일본의 그 당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이거죠. 자기가 왜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든지 눈 오는 날에 커피 맛이 좋아질까. 자기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은 되게 감각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빗소리를 들으면 청각이 뭐 약간 발달한다든지 그러면서 같이 감각이 깨어나서 후각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향을 더
음미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지극히 문과적인 발상이다. 아닙니까? 아니 문과적인 발상이라고. 예, 맞습니다. 네. 문과적인데. 네. 그렇죠. 저 문과생이요, 맞습니다. 정박님. 그렇죠.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네. 아, 이분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기가 습해지잖아요. 오. 비가 오고 눈 올 때. 네. 그 습해지니까 혀가 이제는 갈증을 순수하게 안 느껴도 된다 이거죠. 혀의 감각이. 오. 그러다 보니까 혀가 이제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감각이 좀 더 섬세해지지 않을까. 뭐 이 이과적인 발상으로. 그러니까 오. 항상 우리 인간의 혀라는 것은 코라는 네. 것 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비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이제 습도가 딱 차 있으니까 이게 좀 그 일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후각과 어떤 미각이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이 커피 맛이 딱 들어올 때, 커피 향이 들어올 때 이걸 좀 더 섬세하게 그래요? 이게 분별이 되지 않을까라고 물리학도의 시각에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리적인데요? 네. 네. 그렇죠. 이 이과적 마인드에서 네, 이 커피 맛이 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이런 게 좋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겨울에 눈이 올 텐데 또 눈 오는 날에 눈 오는 날 커피는 커피 한 잔. 죽음이죠. 네. 특히 어디야 스키장 같은 데서 꼭대기에서 딱 내려오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이거 너무 좋습니다. 예. 스키장 안 가본 제가. 보틀 같은데 꼭 이렇게 넣어가셔서 네. 맛 보시고요. 1kg 네.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하다가 또 내가 불 지르는 불 것까지 질렀죠. 예. 네. 거기서 원두를 태우는 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정영진 씨. 아니 빨리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상 언제 들어가야 되나 보고 있다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민한 거예요. 그죠? 아주 동작이 빨라요. 자, 그래서 이제 덴마크로 간 거예요. 그 덴마크에 있다가 같이 핀란드를 갔다가 모스크바에 좀 있다가 그 우리가 말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 거죠. 거기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바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쓴 거죠. 시나리오를 할리우드의 시나리오를 작가로 활동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잘 활동을 했는데 네. 또 당시 LA 같은 경우도 독일 망명객들이 많았거든요. 망명 작가들. 예를 들어 우리가 토마스 만, 마해산을 쓰던 토마스 만이라든지 토마스 만의 형 하인리 만 이런 사람들도 이제 LA 쪽 이런 미국에 와 있으니까 서로 또 이제 교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글을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가 그 미국이 45년 8.15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소련이 동맹국이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조지 오웰이 네. 동물농장을 쓰려고 할 때 오히려 출판하기가 좀 영국도 그렇고 네. 소련이 동맹국인데 동맹국을 욕하면 되겠냐 이랬는데 뭐 45년 8.15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뭔가 일종의 미국에 대해서 어떤 내국적인 활동을 했다든지 그죠? 흔히 말하는 애국 활동에 반하는 네. 이런 활동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든단 말이죠. 네네. 미국 하원에서. 그런데 이제 타겟이 어디냐면 결국 이제 당시 할리우드가 된 거죠. 아무래도 영화 예술하는 분들이 좀 자유분방하고 비판적인 예, 시각을 비판적이다 보이니까. 보니까 네. 좀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고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사상 검증을 하는 거죠. 마녀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청문회 소환을 해가지고 마른 히어링인데 정말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공격을 하면서 결국 내건 조건은 뭐냐면 부르라 이거예요. 너가 주변에서 본 빨갱이라든지 네. 그 뭐 빨간물 핑크든 다 부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뭐 부르다든지 이러면 살려주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답변을 거부하잖아요. 네. 그 거부한 사람들은 의회 모독 혐의로 징역 11년을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블랙리스트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일자리를 못 주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화도 몇 년 전 나왔지만 달톤 트럼보라고 그 이 사람도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정은을 거부했거든요. 내 친구를 어떻게 팔아먹냐. 그래서 바로 깜빵에 갔다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황당무계한 외계인 영화 이런 시나리오 쓰고 자기 이름 말고 친구 이름 빌려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아카데미 상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로마의 휴일. 로마의 휴일? 네, 그 트럼프가 쓴 건데 트럼프 이름으로 각본을 쓰면 안 되니까 다른 친구 이름으로 그때 써준 거죠. 그래서 로마의 휴일이 그 상을 받았고 스파르타커스도 바로 나중에 이제 결국 그 복권하게 된 게 바로 스파르타쿠스. 그 나온 그 더글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 크크 더글러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다 그렇게 각본을 쓰고 뭐 정말 그러니까 힘든 삶을 겪은 거죠. 근데 바로 이 사람도 그게 소환된 거예요.
소환됐는데 이분이 막시스트는 맞아요. 마르크스를 막시스트 맞는데 공산당원은 아니에요. 공산당에 가입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바로 데리고 또 떠나는 거죠. 미국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그 광풍에서 살아난 거죠. 나머지 아까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결국 감옥에 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할리우드 10이라고 부르죠. 할리우드 10? 네, 10명의 네. 그 시나리오 이제 작가라든지 할리우드 영화계 인사들이 네. 그 정언을 거부해 가지고 이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 그 할리우드 10인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작품도 꽤 많이 했겠군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결국 불행한 삶을 거친 사람도 많죠. 결국 거기서 감옥을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냉대하니까 부인하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암을 얻게 되고 그 불행한 삶 산 사람도 많죠. 그래요. 네. 그 트럼보라는 영화는 한번 볼만합니다. 트럼보. 네. 그 나온 다이안 레인이 트럼보의 부인 역할로 나오거든요. 네. 다이안 레인. 예. 슈퍼맨 엄마로 요즘 나왔죠. 네. 근데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와중에 이 사람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로 갔다가 스위스로 갔다가 그러니까 정말 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보다 나라를 더 자주 바꿨다. 사는 곳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그 두 번째 부인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국적이 오스트리아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오스트리아 국적을 나중에 취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독에 이제 독일이 그때 분단됐지 않습니까? 네. 동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6년 그러니까 비교적 이른 나이죠. 58에 네. 결국 그 연극 이제 준비를 하다가 심장병으로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죠. 동독에서 살았으면 어쨌든 좀 사상이 좀 더 그쪽에 있었다고는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분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동독에서 53년에 이제 인민 봉기가 일어나니까 네. 이게 우리 자신이 꿈꿨던 사회주의 체제랑 너무 달라지니까 이분이 물론 근데 이분도 나중에 스탈린 찬양하는 시도 쓰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래 살아남은 제 슬픔이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좀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폭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네. 폭력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폭력 자체는 일단 이번에 누구죠? 그 위디스크 양진호 보고 있으면 직원들이 그 사람을 때리고 있는 현장에서 아무도 말릴 수가 없이 그냥 딱 모니터만 바라보잖아요. 나 이거 너무 비참했어. 네. 그 모니터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뭘 두드리고 있는지 그게 일이 되겠어요. 그 뒤에서 막 퍽퍽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폭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야만적 폭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력에 대해서는 일단 폭력보다 우리가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 폭력보다는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그 살아남은 자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뭔가 그 자신 내면에서 좀 수치심도 좀 느낄 것 같고.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가장 유명해졌던 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데 네. 이 시를 조금만 짧으니까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내 자신이 미워졌다. 네네. 무슨 뜻이죠 이게? 자신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죠. 강한 자는 네.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강하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굴함에 강하고 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 내 꿈보다는 현실에 더 강해져야 되고 꿈보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그 폭력 앞에서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내가 대항해봤자 이거는 계란으로 파헤치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남아서 정언하리라 라고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렇지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슬퍼지고 부끄러워지는 감정들. 그러니까 그 살아남는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인간의 어떤 파괴된 내 양심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네. 그 뒤풀이 3차까지 살아남으면서 많이 좀 자괴감을. 내가 왜 지금 현타 왔어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 그런 친구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 동료이자 애인이었던 네. 슈테핀이라는 배우 마가렛 슈테핀도 모스크바에 같이 있을 때 죽었고 또 독일에서 가장 그 자기하고 같이 또 문학적 교분을 나누었던 네. 발트 벤야민. 그 발트 벤야민이라고 저는 참 좋아하는 에세이도 잘 쓰고 문학 평론가친데요. 네. 네.
그 벤자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떠나가지고 결국 스페인 쪽이었나요? 거기서 그 검문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마약을 삼키고 결국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이 친구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일찍 다 하늘이 데려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오래 삼는다. 이런 어떤 뉘앙스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양반은 좀 그걸 했죠. 살아남은 자가 슬픔이 많아요. 직장도 똑같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앞에 나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적당히 그 처세술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잘못된 불의에 맞서다가 다 잘려 나가는데 마음이 좀 비굴하게도 굴어야 되고 네. 비빌 줄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슬프구나. 슬프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정민현은 그런 슬픔은 아직은 없었어요. 없죠. 네. 지금 저 여기서 좀 비비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김수영 시인이 네. 그런 시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 고궁을 났으며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50원짜리 그당 요즘 치면 한 15,000원짜리 갈비탕이 왜 고기가 없냐 이렇게 네. 막 돼지 같은 주인 여자에게 따지다가 네. 나는 한번 왜 그 당시 왕실의 음탕함에 대해서 이 진짜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한번 항의 못하고 맨날 5천짜리인데 이거밖에 안 줘. 뭐 왜 이거 안 끝까줘.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바람아 모래야 먼지야 풀어. 나는 얼만큼 작으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시가 있거든요. 어느 날 고공을 나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겠죠. 그런 분들이 막 집에 와서 막 와이프랑 애들한테 큰 소리 치나? 방구석이었고. 근데 예전에 방구석 여포들이 많았죠. 밖에 울분을 가정폭력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꽤 많았죠. 네. 그러니까 참 슬픈 현실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 뭐 이렇게 해서 네네. 이분은 이제 그 지금도 이제 그 베를린이죠. 그 결국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네. 네. 그 예전에 살던 집들 이런 게 기념관으로 되어 있고 또 묘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묘소에 절대 자기 묘소에 뭘 새기지 말아 했거든요. 딱 네. 이름만 새겨 있어요. 그 묘소 맞은편에 해겔이 묻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오, 거기 가면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 네. 무덤이라는 게 네. 같이 있잖아요. 마을에 같이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무덤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공간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네. 산이라든지 이렇게 가지만 네. 독일에서 유럽에서는 그냥 같은 그 생활 공간으로 하잖아요. 최근에 뭐 나왔습니다만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나왔잖아요. 네, 프레디 머큐리. 그 프레디 머큐리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뭐가요? 그 묘지를요? 묘지를 모른다잖아요. 왜 몰라요? 그 제가 들은 이야기는 네. 프레디 머큐리가 본래 파르시잖아요. 네. 그 조라스트교. 네. 조라스트교인데 본래 이란 페르시아 지방에 있다가 네. 한 8세기에 인도에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의 탄압으로. 네. 그 왔는데 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도에 정착을 했지만 조라스트교를 믿는 조건으로 뭐 인도에 이제 인도 말을 쓰고 인도 풍습을 받았지만 또 거기서도 탄압을 받았나 하여튼 뭐 탄압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탄자니아 쪽에 그 마을이 있죠. 탄자니아 네. 앞에 섬이 하나 있거든요. 네. 한 제주도 서울에 한 4배쯤 된다니까. 네. 그 섬에 살다가 그 섬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섬에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네. 거기서도 결국 이제 쫓겨나는 식으로 돼서 영국으로 온 거거든요. 네. 프레디 머큐리는 예. 조상이. 예. 아니 프레디 머큐리도 거기 태어났어요. 그 탄자니아 앞에 섬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섬이 유명한데. 세인트 헬레나? 아니요. 탄자니아 아프리카 동부. 네. 근데 거기서 영국 왔는데 네. 그 아버지가 조라트교잖아요. 네. 조라트교는 조장을 해야 되거든요. 새가 쪼아먹게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 영국의 법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죄를 어디 뿌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를 했는지. 잔지바르성? 잔지바르. 예, 맞습니다. 잔지바르. 예,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태어났군요. 네. 머큐리가. 그렇죠. 저 이 영화 보고 되게 뿌듯했잖아요. 봤어요? 네, 봤는데 너무 막 재밌는데 거기서 조로아스터교 네, 얘기가 막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나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다 휙휙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그때 정막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하면서 기억나면서 새삼 또 뿌듯해졌답니다. 맞아요. 뭘 이렇게 좀 알고 보면 네, 그만큼 보이는 게 많아요. 더 많이 보이지. 야, 너 어떻게 살았니 그 전까지 일당백장 하나도 안 보였겠다. 그냥 뭐 장님이야 눈뜬 장님이었죠. 근데 진짜 그 네. 바로 지금 브레이트나 해겔도 그렇고 네. 제일 대표적인 데가 이제 프랑스에 가면 공원묘지 투어가 있잖아요. 아예. 아. 그 우리 지난번에 다룬 오스카 와일드 있잖아요. 네. 네. 그 오스카 와일드 바로 또 그쪽 옆인가가 그 지금 말씀드린 바로 프레디 머큐리처럼
그 도어스의 짐 모리슨. 네. 짐 모리슨이 바로 그 무덤이 같이 있거든요. 프랑스예요? 네. 짐 모리슨이 프랑스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묻었죠. 네. 짐 모리슨은 절대 미국의 나를 묻지 마라라고 유언을 했으니까 자본주의 미국의 나는 절대 묻히기 싫다. 제국주의 미국에 자기 고향은 미국이지만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오스카 와일드가 결국 이제 동성애 혐의로 2년간 투옥되고 참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 오스카 와일드 무덤이 지금 되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왜요? 그 99년부터 그 오스카 와일드 무덤에 사람들이 와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입술 루즈를 묻혀갖고 그 뽀뽀 자국을 많이 하는데 그 스키아미로 이게 뭐 대리 조각을 만드는데 이 기름 성분이 있잖아요. 루즈. 그 기름 성분 때문에 자꾸 이게 녹아내린대요? 네, 녹아내려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근데 와, 얼마나 키스를 많이 했으면. 사람들이 매일 와서 매일 하니까. 하긴 관광객만 왔다 가도. 그리고 지금도 가장 꽃다발이 많은 데가 오스카 와일드에 그 행복한 왕자 그 바로 오스카 와일드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근데 지미 모리슨도 그 같이 있고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오늘 브레이트 이야기하지만 브레이트와 해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같이 한 삶 이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삶과 죽음을 같이 조화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무덤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막 흙을 여기다 쌓잖아요. 네. 그런 방식과 서양은 그냥 밑에 있고 그 위에 그냥 비석 같은 거. 비석을 세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글쎄요. 일단은 네. 제가 아는 만큼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묻느냐가 네. 그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은 땅에는 묻어야죠 누구나. 네. 땅에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사람이 죽었지만 이 사람이 병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옛날 높았을 거 아니에요. 전염병 같은 거. 네. 근데 그 사람 시체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네. 이거 좀 우리한테 위험할 수 위험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더 사람 사는 데에서 좀 더 멀리 우리 같은 경우에 더 보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서 땅에 묻었는데 묻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그냥 평평해지면.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가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산을 좀 쌓는 거고, 네. 저 서양 애들은 이제 비석을 꽂는 건데, 네. 서양 애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관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심판의 날 지나서 네. 사람이 다시 그냥 사람의 형태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위에 흙을 많이 쌓아놓으면 못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냥 다시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평평하게 그냥 해놓고 사람 이름만 써놓은 거야.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뭐 저 서방 정토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높이 쌓는 걸로 기념을 해주는 거지. 어때요? 설득력 있습니까?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아씨, 나 오늘 천진 좋은데. 오늘 진짜 그냥 좋은데요? 얘기 듣다가 생각나는 네. 거는 잘해요. 이거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잘 만들었어. 아니 뭐 저도 뭐 근거는 없는데 그냥 스크래치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흑사병 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동네에 이렇게 이렇게 어디 따로 모은 무덤을 따로 뭐 장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네에 할 수 없이 다 묻어놓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서양 같은 경우에 그 동네 가까이 있는 이유가 어디 네. 멀리 가기 힘드니까 그냥 네, 하도 많이 죽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정프로가 이렇게 또 깔끔하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하긴 잘했어요, 좀, 정프로 씨. 말씀하시니까 그 일리가 있는 게 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집트 어쨌든 서양 문화의 원류라는 것들이 네. 그리스 이집트라고 본다면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결국 또 이집트 쪽에서 네네. 지금 요즘 그런 역사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제 피라미드라는 형태가 있고 네. 그 앞에 오벨리스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아주 창같이 아주 길쭉하게 네. 탑같이 쌓아 올린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뭔가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고 뭔가 이게 세운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늘과 어떤 중력의 법칙에 거슬리는 거잖아요. 네. 네. 하늘과 뭔가 소통하려고 하고 하늘로 가려고 하는 의지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말씀대로 오히려 땅의 공간을 특별하게 둔덕을 세워가지고 올리기보다 말씀 그대로 묘비 같은 경우 형태로 하나 세우고 그건 한다. 뭐 이렇게 봐도 이집트하고도 연결될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제게 좀 낫던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잘했어요. 제 걸로 갑시다, 만점 오늘. 줍니다. 아, 오늘은. 좋네요. 인정합니다. 정프로. 자, 그 브레이트가 그래서 해겔이요?
누가 해결을 하고 맞은편에 맞은편에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다른 연인이었죠. 네. 네. 그 연인 베를리우가 거의 뭐 계속 찾아왔다는 거예요. 18년간 찾아왔다는 거 보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 한번 또 스파이 손자병법 할 때 조르게 이야기했잖아요. 아 일본. 예, 소련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결국 이제 잡혀가지고 네. 사형을 당했지만 그 조르게 같은 경우도 그 연인 죽은 이제 자기가 죽었지만 그 일본인 연인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찾아왔다잖아요. 장미꽃을 항상 갖다 놓고. 그 나중에 그 이야기를 그 소련의 당시 후르쇼프 수상이 알고 네. 그 여자에게 연금을 주라고 혁명 연금을 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참. 근데 난 그런 그 이제 매일 같이 가는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네. 아, 그분의 마인드가 뭘까 저는 궁금해.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어. 집에서 생각해도 되거든. 네. 네, 그렇죠. 근데 굳이 무덤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뭐 예를 들면 꽃을 준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그러니까 나의 이 행위를 통해서 쇼잉이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다잡기 위한 뭐 그런 행동인 건지 뭔지 아니 뭐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리추얼의 탄생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의식 있잖아요. 내 걸로 작품 마무리했으면 리추얼이요? 아 리추얼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네. 결국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어떤 슬픈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모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기념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들이 감정과 기억이 어떨 때 가장 확실하게 전승이 되고 전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일정하게 우리 인간의 몸을 하는 어떤 동작이라든지 행동. 형식에 따라서 규격에 맞춰 놓을 때 맞아요. 그게 딱 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배인다고 하잖아요. 체화된다고 할 네네네네. 때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슬람 같은 경우가 왜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메카 방향으로 오행육신이라고 하죠. 뭐 절을 해야 되고 네. 또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암송을 하고 하잖아요. 그 암송이라든지 그런 행식을 계속하는 게 가장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인간의 육체를 통제해야지 인간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통제를 해야지 정신을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랑한 마음을 계속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내가 통제해야 되잖아요. 몸이란 건 근데 항상 게으름 피우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대충 안 가고 싶고. 네. 근데 그걸 내가 매일 가서 그 사랑한 이의 무덤을 찾고 그것들을 매일 가고 매일 어떤 향을 올리고 이런 매일 행동을 하면 그거를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럼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아, 리추얼로 일격을 당했습니다. 아까 거기 가서 딱 좋았는데. 네. 아, 근데 왜 궁금해했지 내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 자, 이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 오늘 54번째 이야기하고 혹시 뭐 네, 그러니까 작가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사실 우리가 이제 희곡으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연극으로 네. 사실 시인으로 사실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가 특히나 우리가 보통 시가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전통적인 시 있지 않습니까? 네. 전통적인 시는 뭔가 우리에게 작가가 세상과 사물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느낀 감정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네. 이 사람은 그런 시를 안 써요. 일종의 정치시, 참여시 해가지고 네. 뭔가 지식과 정보를 주거든요. 시를 통해서. 마치 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읽고 얻는 지식도 되겠지만 네. 이런 어떤 새로운 일들이라든지 이런 지금 불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 어떡할래? 그런 행위라든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일 참여시라고 하죠. 정치시 이런 네네네. 것들을 그러니까 브레이트 같은 경우는 시의 어떤 음악성. 근데 브레이트 자체는 뭐 독문학 전공한 분들에 따르면 시의 음악성 자체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분은 어떻든 자기는 규칙적인 리듬보다는 네. 좀 불규칙적이라도 하나의 어떤 의미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좀 더 강조한다. 시 자체의 어떤 본질적 리듬보다는 네. 메시지를 중시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리듬도 좋아요. 신경 쓰고. 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 정치적 선동시도 많은데 네.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가 네. 정말 구체적인 사회적인 현실들을 노래하면서 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통 시가 어렵다는 분들은 브레이트 시를 읽으면 아주 네.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간명하거든요. 네. 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생애가 파란만장했잖아요. 뭐 이 사람 1898년 태어나가지고 1956년에 생을 마쳤는데 그 와중에 자기 나라 독일이 주역이 된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15년, 16년간의 망명을 했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히틀러라든지 이 파시즘에 맞서 싸웠죠. 그다음에 또 미국에 가서 그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또 메카시즘에 당했죠. 그러니까 참 또 동독에 정착했는데 또 동독에서 또 인민들을 탄압하고 이런 걸 보고 또 이 참 답답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 생애가 파란만장한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의 어머니 해가지고 이 시를 했는데 이게 자기의 어떤 이야기 같아요. 자기의 이야기 같아요. 이런 거 아주 쉬워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땅에 묻었다. 그 위로 벌써 꽃이 지나고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그녀는 너무 가벼워 땅은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이렇게 가벼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딱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뭐 이것도 없잖아요. 감정적인 것도 없어요. 근데 딱 그냥 누구나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녀가 이렇게 가벼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어려운 단어는 전혀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예. 세상을 떠나자 땅을 묻었다. 그 위로 땅에 묻으니까 무덤 위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닌다. 근데 그녀는 너무 가벼워서 땅은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가벼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참 드라이한데 아주 울림이 큰 이런 시들을 많이 쓰는 거죠. 나도 하나 써도 되겠는데. 시가 참 웃긴 게 이런 거 들으면 그냥 우리도 금방 시인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인 하셨잖아요. 넌지도. 그 유명한 시입니다. 무슨 시야? 유명한 시가 아니라 좀 굉장히 그 좋은 시 하나 나왔어요. 제가 시 하나 썼잖아요. 난지도. 아 몰라요? 난지도. 정프로의 시 난지도 몰라요? 네. 제가 유튜브에 발표를 했는데 아육대. 아육대 홍보인가요? 이제 난지도를 갔어요. 네, 난지도요. 네. 그 쓰레기 옛날에 매립하던. 맞습니다. 네. 예. 거기를 가갖고 제가 네. 시를 썼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시 하나 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궁금해요. 네. 저처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시를 보고 네. 한번 감동해 보십시오. 네. 제목 난지도. 40년 전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모여든 그곳 난지도. 이제는 은빛 억새와 메타세콰이어가 모여 상암의 별이 되었다. 유모차의 이음이와 이든이를 싣고 찾아온 난지도. 40년 전 쓰레기는 어쩌면 난지도 모르겠다. 오.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그 쓰레기를 구원한 이는 아마 넌지도. 어때? 오,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어떻게 이런 걸작을. 제가 썼잖아요. 오, 잘 썼네요. 유튜브에서 정영진이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아니 그 본인이 또 문학 평론까지 하셨대요. 네, 자작 평론까지 하셨다. 저 시는 카프 계열의 시입니다. 시를 사람들이 이해 못할까봐 내가 또 해석도 해줬잖아. 그래서 우리 정박님한테 들은 얘기 막 써먹었어. 어떻게 했어? 뭐 쓰레기라는 시상을 은유와 환유를 통해 일그러진 화자와 치환하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썼다고. 환유란 말 우리 정박님한테 처음 들었거든. 다 썼어 내가 해석까지. 자, 그런 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2018년 정프로의 시. 데뷔하세요.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프로의 시가 네. 브레이트의 시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런 뭔가 쉽고 네. 메시지를 전하겠다. 네. 어려운 말 안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네. 아육대를 봐라.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깜짝 놀라서 근데 저는 그 작품성에 난지도 넌지도 하면서 그 라임도 맞추고 아주 네, 그래요? 네, 좋은 작품이네요.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아빠 된 자의 슬픔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54번째 시간에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 책 지금 보면서 오늘 저자 소개 먼저 좀 해드렸고요. 2부에서 어떤 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들이 또 상징하는 바, 해석되는 바는 무엇인지로 네. 한번 저희가 2부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